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핵폭탄 만들 수 있어 하는 핵실험을 하는 거는 되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내에도 사실은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핵물질과 아주 초보적인 기폭장치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로 있고요. 여러 전쟁 속의 과학과 기술을 많이 설명드리는 최승병이라고 합니다. 한국 무기의 시작은 언제, 어떤 것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나요? 네, 한국 무기의 시작은 1970년대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6.25 전쟁 이후에 한 20년 동안은 우리가 거의 전량 미국의 무기에 의존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1969년에 그 당시 월남전 때문에 미국에서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우방국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국방을 스스로 책임져라라는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서 우리도 이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무기 국산을 해야겠다는 그런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심지어 소총도 다 미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소총부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용화기, 이런 대포, 자주포, 전차 이런 쪽까지 차례차례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1971년에 번개 사업이라는 걸 해요. 말 그대로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빨리 이런 필수 무기부터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총부터 국산화하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박격포, 그리고 105mm 아포, 그리고 여러 가지 무반동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155mm 아포, 그 다음에 전차까지 계속 70년대 국산화가 이뤄지게 됩니다. 북한의 침범으로 인해 개발되거나 발전된 한국의 무기가 있나요? 사실 우리는 주적이 북한이기 때문에 모든 무기 체계가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초기부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자주국방을 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 과감하게 이 지대지 유도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북한의 군사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핵 개발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겠다. 197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핵 확산 방지가 좀 느슨하던 시절이어서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함과 동시에 또 핵무기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쏘아 보낼 수 있는 미사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나이키 허큘리스 미국 유도탄 정도의 성능, 그러니까 500km 정도 날릴 수 있는 성능을 목적으로 해서 1976년부터 본격 개발을 시작해갖고 1978년, 79년에 백곰이라는 미사일을 처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반부터 이런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를 성공시켰던 것이죠.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무 미사일이라고 우리의 대표적인 탄도미사일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현무 미사일은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무 1, 2, 3부터 해서 현무 5까지 있는데 이게 사양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지대지 미사일로 백곰 미사일을 개발했지만은 1980년대는 그 당시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우리의 핵 개발이 그 당시에 좌절되고 이 미사일 기술도 당분간 써먹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미 미사일 협정에 의해서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km로 제한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넘어오면서 다시 이제 북한의 위협이 커지게 되면서 우리도 좀 더 장거리 미사일을 다시 개발해야겠다라고 해갖고 다시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한 게 현무1입니다. 요거는 거의 성능이 백곰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때서부터 사거리도 늘리고 탄도 중량도 점점 늘려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현무 2, 3, 4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현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지상에서 지상으로 쏘는 이 탄도 미사일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현무 미사일은 특징이 있습니다. 대개 북한의 여러 군사시설들은 아주 지하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국과 미국의 공군 전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상에 노출되어 있으면 폭격에 금방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폭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지하 깊은 곳에 갱도를 파고 그 안에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지하까지 뚫고 들어가면서 안에서 폭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무 시리즈는 이런 지하 관통력을 굉장히 중시했고요. 아무래도 이 지하를 깊숙하게 관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관통력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탄두 중량이 굉장히 무겁고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위해서 고고도로 올라갔다가 내리꽂는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경에 실전 배치된
이 현무4 같은 경우는 탄두 무게가 2.5톤 정도의 한 사거리 800km 정도 되는 급이 배치가 돼서 한 뭐 대략 지하로 많으면 한 20m 이상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2010년대쯤 오니까 이제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면서 이 위협이 커지게 되니까 미국이랑 합의를 해갖고 그동안의 한미 미사일 협정이 완전히 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거리와 이 탄두 중량 이거 자체가 모두 제한이 풀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오게 된 것이 지난번 이제 국군의 날 때 공개가 된 현무5 미사일입니다. 이 현무5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탄두 무게가 무려 거의 9톤에 이르고요. 이 정도 무게면은 사실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또 벙커버스터 이름을 떨친 GBU-57보단 조금 작은 정도지만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지하 콘크리트 벙커를 수십 미터 이상 뚫고 들어가서 폭파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보아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탄도미사일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개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거리가 짧은 편입니다. 대략 한 1000km 정도. 하지만 이게 또 잠재력이 있는 것이 만약에 9톤이나 되는 이 탄두를 갖다가 한 1톤이나 한 500kg 정도로 줄이면은 그만큼 훨씬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대략 한 5000km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권역에 있는 적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높은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 핵무기 기술력은 얼마나 되며 현재 핵무기 개발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한국의 핵무장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핵실험을 우리도 핵폭탄 만들 수 있어 하는 핵실험을 하는 거는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내에도 사실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핵무기를 우리가 보유한 것이냐 하는 건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핵물질과 아주 초보적인 기폭장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우라늄 235나 플루토늄 239 이 덩어리를 갖다가 확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폐 연료를 갖다가 화학적으로 재처리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일단 어느 정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기폭장치라는 게 우리도 다양한 국방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보적인 기폭장치는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만든 초보적인 핵폭탄은 굉장히 그 핵물질 같은 게 불안정해갖고 장기간 보관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딱 원하는 그만큼의 파괴력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이걸 제대로 진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아예 생산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원자로를 무기용 핵물질 생산에 딱 최적화된 방법으로 생산을 하고 그걸 또 이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폐핵 연료를 가공을 해갖고 제대로 된 핵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방사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또 굉장히 많은 좀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된 걸 갖다가 제대로 가공을 해서 딱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내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폭장치도 훨씬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장기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 관리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필요하고요. 이걸 제대로 갖추려면은 우리가 전 국가적인 역량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한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핵탄두를 탑재해서 멀리 쏘아 보내려면은 여러 가지 그 투발 수단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아까 얘기한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순항미사일들 그리고 아니면은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이런 항공폭탄 같은 형태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과 관련된 기술들은 아까 현무미사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비교적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은 갖출 수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초보적인 핵실험, 첫 번째 핵실험 정도는 금방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장기적으로 본격 운영할 수 있는 진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한 3년에서 5년,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필요합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능성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핵무장을 한다는 건 엄청난 국가적인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핵 확산을 방지하기로 합의한 NPT 체제에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도 당연히 가입돼 있고요. 이 NPT 체제는 지금 5대 핵 강국,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외에 딴 나라는 원칙적으로 핵무장을 못하게 전 세계가 합의한 체제입니다. 이걸 어길 시에는 다각도의 제재가 들어오게 되죠. 한국 같은 경우는 다들 뭐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수출과 수입을 하는 글로벌 세계에 책임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런 제재를 과연 우리가 바꾸서 살 수가 있을까? 당장 지금은 자유롭게 수출 수입을 하고 해외여행도 가지만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제한을 받게 되면은 우리 삶의 수준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과연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당장 지금 핵무장을 가정하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다만 이것이 먼 미래에 근데 국제 환경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 기존의 이 NPT 체제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무장을 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 그들인데요. 만약에 그런 핵 확산이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돼갖고 다른 나라들도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또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으면은 그때는 괜찮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 이걸 깨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핵 대신 만들고 있는 무기가 있나요? 사실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은 많은 부분 이런 선진국의 무기들을 캐치업하는 쪽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독자적으로 어떤 뭐 신무기 개념을 갖다가 제안해서 만든다기보다는 이미 선진국에서 개발한 여러 유사한 무기들에서 그걸 벤치마킹해갖고 그 장점들을 많이 따오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죠. 이를테면 우리가 요즘 명품 K 방산 무기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K2 흑표전차라든가 이런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참고할 만한 많은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전차 같은 경우 우리가 뭐 M1 에이브람스라든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저희가 참고를 해갖고 그 장점들을 쏙쏙 한국에 맞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게 나온 것이고, 자주포 같은 경우도 독일의 판차하우비제 2000이라고 하는 명품 자주포를 또 많이 참고한 게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탄도미사일도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방산 선진국들의 기술들을 많이 배워오고 참고해서 개발한 겁니다. 하지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쫓아가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죠. 우리가 먼저 선도적인, 말씀하신 대로 선도적인 개념을 제안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무기의 미래 지평을 열어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드론에 굉장히 가치에 주목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신개념 미사일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이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각 방산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그런 미래 지향적인 개념들을 설계하고 먼저 개발해서 제안하는 방식들이 요즘은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또 방산 조달 체계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기존의 무기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군에서 먼저 이런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요를 제기하면은 각 방산 기업들이 그거에 맞춰서 개발해주는 방식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군과 방사청에서 그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수해가면서 가는 방식, 즉 수요단에서 드라이브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신무기들을 먼저 개발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각 공급 업체들이 오히려 세계의 전장 변화와 시장 상황을 먼저 캐치해서 먼저 개발을 하고, 즉 공급단에서 미리 개발해서 제안을 하고 군에서 그중에 필요한 걸 갖다가 채용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이 좀 각광을 받고 있죠. 이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 과거에는 우리 방산기업의 고객이 우리 대한민국 군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이 올라가면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다양하게 개발을 한 다음에 설령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채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외국에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다 이제 창의적인 그리고 민간 주도적인 그런 무기들이 더 많이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형 구축함 최연호의 침몰 어떤 상황인가요? 얼마 전에 사실 큰 사고가 있었죠. 북한이 전통적으로는 육군을 우리 군과 따라잡기에도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육군 전력 중심으로 강화해 오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도 요즘 잠수함 전력이라든가 각종 이지스 구축함들 갖다가 많이 건조하기 시작하면서 북한 김정은도 우리도 이걸 좀 캐치업 해야겠다 해서 일단은 북한이 최근에 여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신형 잠수함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지스함 지금 KDX 이상 나가고 있는 이런 구축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북한도 이제 구축함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해에서 먼저 진수한 게 강건함이었고 그다음 동해 쪽에서 이번에 진수한 게 최연함이었죠. 근데 북한이 동해 쪽에는 변변한 조선소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쓰이진 않는데 이제 측면으로 쭉 밀어갖고 바다에 진수하는 배는 기본적으로 육상이나 도크 안에서 기본 골조를 갖다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물 위에 띄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마저 장치들을 더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계속 시험을 하면서 완전히 함으로써 기능을 갖춰가기 시작해갖고 마지막에 이제 취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배를 띄우는 행사, 그 진수식에서 사고가 난 건데요. 원래 제대로 된 조선소라면은 건조된 드라이독에서 그 안에 물을 채워서 하는 그런 진수 방식을 많이 쓰는데 북한의 이번에 건조한 청진함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미비해갖고 측면으로 미끄러뜨려갖고 물 위에 띄우는 그 방식을 한 건데 이게 제대로 이걸 미끄러뜨리지 않으면은 균형이 안 맞아갖고 자빠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그 사고가 난 거죠. 물에 들어가다가 반만 들어가고 함이 완전히 누워갖고 와, 이거는 정말 대형 사고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쓰러지는 과정에서 배 골조가 뒤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못 쓰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김정은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세워라라고 해서 진짜 각종 없는 장비 다 동원해갖고 진짜 3주 만에 다시 세워서 물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일단 물에 띄우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근데 또 많은 전문가들 보기에는 이게 정상적인 배가 아닐 것이다. 이미 한번 쓰러지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손상이 많이 갔을 것이고 실제로 다시 진수식할 때도 잘 보면은 여기저기 찌그러진 거 그냥 눈속임으로 핀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힘들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해군 기술 수준으로서는 이런 구축함을 겉은 그럴싸하게 만들지 몰라도 속에 안에 넣은 장비가 좀 성능이 좀 부실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능을 할지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잠수함 김군옥함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핵 잠수함이라고 얘기하면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핵 추진 잠수함이랑 핵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면은 잠수함의 추진력을 원자로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조그만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있어갖고 거기서 생산되는 동력으로 추진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장기간 잠항을 할 수가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닙니다. 이 기술은 핵 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정도의 작게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은 정말 고난이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핵폭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갖추지 못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디젤 엔진과 배터리로 동작하는 그런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북한이 핵탄두가 있기 때문에 그 핵탄도미사일, 핵 순항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김군옥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핵무기를 탑재하다 보니까 기존보다 굉장히 크게 만들고 역시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잠수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겉이 그럴싸하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잠수함의 핵심은 몰래 물속으로 장기간 들키지 않고 순항하는 능력입니다. 이러려면은 물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소리 없이 사일런트 헌터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엔진 돌리고 기계를 돌리다 보면은 소음이 많이 나요. 이걸 막으려면은 곳곳에 우리도 소리 안 나게 하려면은 방음 장치, 스튜디오 같은 데 보면은 방음판을 많이 놓고 기계가 동작을 해도 이 진동이 새나가지 않게 탁 밑에 고무판 이런 완충 장치 깔고 하는 게 엄청난 기술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갖춰졌을지 이건 좀 아직 의문입니다. 기존의 북한 잠수함들은 대부분 다 탐지가 됐거든요. 쉽게. 그래서 이 부분에 아직 기술적 장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 잠수함이 취역을 해갖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우리도 주변 국가들이 이걸 다 1대1로 밀착 감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인지 좀 데이터가 누적이 된 다음에 밝혀질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 개발은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나요? 북한이 지난 20년 동안 가장 괄목하게 발전한 부분이 역시 핵무기입니다. 2000년대 초 첫 핵실험을 할 때는
굉장히 수준이 낮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초보적인 핵무기는 만들기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수준이었습니다. 핵폭발이라고는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핵실험을 했을 때도 핵폭발 맞아? 라는 그런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의도한 성능을 충분히 못 냈다는 그 증거입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제일 처음 핵실험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터트리기 급급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능이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시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횟수를 거듭하면서 6차 핵실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원자폭탄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거기에 어떤 증폭탄, 원자폭탄의 성능을 증폭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물질들, 삼중수라든가 그런 걸 집어넣어서 위력을 증가시키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증폭 핵분열탄까지 실험을 하고 그리고 지난 6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수소폭탄까지 개발했을 것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위력이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수소폭탄이 아니고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수소폭탄의 단계로 넘어가면은 왜 우리 영화에서 보는 어마어마한 버섯구름이 나는 그런 거의 폭발력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북한의 핵 기술 수준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걸 소형화시키는 기술, 그래서 우리 다양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재작년에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은 화산 31형이라고 이렇게 소형으로 딱 규격화된 그런 핵탄두를 이미 만들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탑재할 여러 가지 수단들, 그런 것들은 전통적인 탄도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순항미사일,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핵어뢰 이런 수준까지도 지금 개발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로서는 결코 이걸 간단하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대한민국과 북한이 전쟁하게 된다면 누가 이길까요?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규모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국제적인 도발, 연평도 포격하듯이 휴전선 부근에서 국제적인 도발을 하는 정도로 그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질문해 주신 거는 전면전까지 예상하신 건데 전면전 상황을 예상하면은 핵무기를 쓴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열세인 부분들이 우리 한국과 미국의 공군력입니다. 우리가 훨씬 공군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걸 방치하다가는 북한의 여러 방공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여러 가지 북한의 여러 군사 시설들과 다양한 전투력들이 항공 폭격에 금방 무력화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한미의 공군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것이 여러 화학무기, 생화학무기, 그리고 핵폭탄, 소위 얘기하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갖다가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핵폭탄은 아무리 위력이 작아도 한 방 한 방에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빗맞는 한이 있더라도 주요 공군기지와 우리의 지휘시설에 떨어지면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면전 상황이 되면은 이런 우리의 그런 중요 전략시설을 향해서 꽤 많은 수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부수적으로 우리의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해서 우리의 인구 밀집 지역에도 핵폭탄이 떨어질 위험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요 시설이라고 하면은 청와대나 용산 이 일대, 서울 곳곳에 산재해 있는 주요 지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핵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해서 핵미사일이 유격되지 않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빗나가거나 할 때 인구 밀집 지역이 바로 지척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략 반경 수 킬로미터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이란처럼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죠. 북한이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거는 이미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영변 핵시설, 거기서 원자로에서부터 폐연료봉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그 움직임이 있어갖고 1994년 전후로 해서 그 당시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진지하게 검토했었죠. 아마 그 당시에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 공산권이 무너진 다음에 굉장히 혼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돌이켜본다면 그 당시 아마 폭격을 했으면 제대로 반격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죠. 핵무장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적의 선제 공격을 받더라도 그 다음 제 세컨드 스트라이크, 이격이라고 해서 반격을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북한은 지금 핵탄두를 한 최소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 갖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약에 선제 타격을 한다고 해도 그걸 모두 제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반격을 해오게 될 텐데, 그 정도까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수십 개의 핵미사일을 우리에게 쏘면은 뭐 한 반 정도 유격이 되더라도 그 반만 떨어져도 어마어마한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폭격을 시도하려고 들면은 참 우리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우 전쟁에 파병된 북한 병력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최근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파병이 되면서 또 한 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 말부터 북한의 전투병력이 들어간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전투하고 있다는 목격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좀 반신반의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러시아와 북한에서 파병 사실 다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뭐 김정은과 푸틴이 북한군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걸 내보내면서 확실한 사실이 돼버렸죠. 작년 말에 대체로 한 북한군이 특수군단, 그러니까 11군단 중심으로 한 4개 여단 병력 11,000명 정도가 파병이 돼갖고, 그래갖고 한 쿠르스크 지역, 지금 주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장이 이 영토 뺏기의 핵심 지역인 돈바스 지역과,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용으로 역공을 펼친 쿠르스크 지역이 중심인데, 북한군은 요 쿠르스크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침략하는 것보다는 러시아가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북한이 도와준다 하는 명분이 좀 더 서기 때문에 쿠르스크 쪽에 많이 투입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한 4,000명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그 뒤로 추가 파병이 있어서 한 대략 한 2, 3,000명이 더 들어간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은 또 거기에 부가해서 여러 가지 전후 복구용으로 한 공병 1,000명과 노동자 5,000명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여름이나 가을쯤에 푸틴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공세를 한번 펼치기 위해서 지금 한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추가 파병이 논의되고 있다는 외신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파병 과정에서 단순히 뭐 북한이 많은 희생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군의 전투력이 아주 괄목할 수준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군 평가로는 저건 거의 총알바지다 하는 정도로 진짜 무의미하게 죽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한 몇 달이 지나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먼저 깜짝 놀랐어요. 북한군이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해갖고 다양한 이 현대 드론전의 상황에 적응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은 초기에는 드론이 쫓아가면은 이게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래서 북한군이 거의 우왕좌왕하면서 거의 뭐 무기력하게 쓰러져 나갔는데, 좀 지나니까 조직적인 전술을 쓰더라는 겁니다. 일부 병사들이 드론에 쫓기는 것처럼 유인을 하고, 그러면 딴 병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일제히 소총사격, 기관총사격을 해서 격추시키는 이런 협동전술까지 벌이는 걸 보고서 굉장히 놀랬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하나가 아무래도 미래전에 걸맞는 전술을 획득하고 있다는 게 두려운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이 병사들이 실전 노하우를 다시 귀국해갖고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새로운 전술을 먼저 습득하면은 상당히 이것도 위협적이고, 또 하나가 이 파병의 대가입니다. 당연히 피를 흘렸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그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해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석유라든가 이런 자원 제공도 있겠지만은, 북한에서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의 우수한 이런 무기 기술입니다. 일각에서는 핵무기 기술을, 지금 북한의 핵무기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 이게 우주 공간에 한번 날아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열을 효과적으로 방산하면서 안전하게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기술, 이게 굉장히 노하우가 중요한 건 이걸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진입 기술은 아마 아직 확보하지 못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 좀 달라고는 할 텐데, 이거는 아마 러시아가 안 줄 겁니다. 너무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대신 줄 만한 것이 각종 드론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미사일 기술들입니다. 이번에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북한도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초기 실험에서는 굉장히 명중률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근데 요즘 결과들을 갖다가 분석한 걸 보면은 굉장히 이게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러시아 기술자들이 가서 문제점들을 고쳐줬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 전쟁이라고 할 만큼 최신형 드론들이 다각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기술들은 아마 많이 넘겨졌을 겁니다.
이 생산 기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탐지, 회피 기술들, 이런 최신 드론 기술들은 지금 우리도 굉장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 앞서서 북한이 먼저 확보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큰 위협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의 지금 방어 체계라는 것이 전통적인 무기들,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여러 가지 항공기들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드론 방어에는 아직 충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런 기술을 북한이 먼저 앞서 습득하고 먼저 실전 배치하면은 우리는 이걸 막아낼 수단이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그럼 이건 굉장한 안보 공백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이런 면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와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 대한민국 국군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무기 체계의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새로운 무기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 맞는 새로운 군 조직과 전술을 갖다가 훈련시켜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 지금 전면에 의식 개혁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양한 개혁들이 지금 빠르게 추진돼야 됩니다. 물론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무기 체계들을 우리도 빨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러우 전쟁에서 보이고 있는 다양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드론들을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걸 선별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 드론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은 원래 미국도 드론 기술이 뛰어나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전쟁에서 봤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아주 소수의 값비싼 무인 항공기였거든요. 그야말로. 근데 여기서 떠나갖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드론이 이제 소형화되면서 일종의 소모품화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자폭 드론처럼 하나하나가 폭탄을 싣고 가서 저에게 금방금방 소모되는 그러면서 100대가 투입되면은 한 60, 70대가 떨어져도 나머지가 공격에 성공하는 이런 소모품적으로 지금 방향이 전환되고 있고 미국도 우리는 앞으로 드론을 소모품화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걸 딱 천명을 했어요. 우리도 빨리 이 흐름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드론 생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반이 되게 약합니다. 지금 뭐 방송용 드론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 생산 기반을 제일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런 저가형 드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시에도 중국제 드론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은 버려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내에 그런 자주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또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획득 체계를 바꿔서 거의 뭐 앞으로는 이게 포탄 쓰듯이 일반적으로 총탄이나 대포 포탄 쓰듯이 그 정도로 많이 쓰일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각 부대에서도 이제 뭐 예비군 훈련 가서 총 쏘는 연습하는 게 아니라 각 진짜 이 앞에 곡을 끼고서 드론 날리는 연습을 할 정도의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일선 부대 가더라도 소총 플러스 거기에 이 드론도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부대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장비만 들여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에 맞춰서 완전히 여러 가지 주특기 교육도 다시 시키고 관련된 전술들도 빠르게 개발해서 보급하고 항상 변화해가는 그런 군으로 거듭내야 될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력 및 무기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규모는 엄청나게 큰데 실력은 아직 좀 더 봐야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원래 출발점이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그만큼 공산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공산당 체제 특성상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차례 중국 고위 지휘관들이 부정부패 스캔들로 낙마했듯이 내부 문제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 평가절하되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중국군의 규모 자체가 워낙 큽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냉전 시대에는 최대한 600만 명 정도까지 병력이 있기도 했고요. 지금은 많이 줄어서 한 200만 명 정도 있지만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죠. 이게 나눠보면은 육군이 95만 명 정도 되고 해군이 한 40만 명, 공군이 한 25만 명, 그리고 또 전략 로켓군, 소위 화전군이라고 하는 탄도미사일들을 운용하는 그런 부대가 또한 12만 5천 명 정도 될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일단 또 전 세계 5대 핵강국으로서 상당한 지금 핵무기를 갖다가 축적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핵전력 강화가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기존에는 중국이 핵탄두를 600개 정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미국과 러시아에 비하면 지금 러시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4,300개 그 정도 갖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이 한 3,70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하지만 이 러시아와 미국은 이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 가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이 최근 들어서 핵무기 증강에 엄청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한 100개 정도씩 지금 증산을 하고 있어서 2030년까지 한 1000개 정도 확보하고 이 페이스가 계속 유지가 돼서 한 1500에서 2000개 정도는 확보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미래 상황이 되면은 거의 뭐 미국과 러시아에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핵 투발 수단,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술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이 핵무기는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 수준 자체가 아주 높진 않았습니다. 중국은 그 당시에는 은인자중하면서 우리 괜히 미국과 러시아의 심기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도 딱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었고 이런 미사일 개발도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는데 이게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기술이 지난 2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하더라도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둥펑 41호인데 이게 사정거리 15,000km 뭐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꽤 그래도 강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해갖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상당한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이미 나오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매년 국방 예산에 들이고 있는 돈만 봐도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압도적인 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중국이 매년 한 거의 400조 원에 가까운 국방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60조 정도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국방 예산을 많은 부분 딴 이름으로 숨겨놓은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한 2배 정도 될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그만큼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지금 국방력 강화에 어마어마하게 힘을 쏟고 있고요. 이런 핵전력 증가 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해군력 강화입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전형적인 해양 대국으로서 해양 패권을 꽉 쥐고 있는데 중국도 전통적인 대륙국가이긴 하지만은 중국도 앞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해군력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건져나가고 있고요. 또 이 해군력에서 미국이 굉장히 우려해하는 것들은 지금 조선산업이 미국은 거의 몰락한 상태인데 반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한일과 함께 세계적인 조선 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조선 능력이 미국에 비해서 지금 한 200배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군함을 새로 건조하는 건 물론이고 수리하기도 힘들어갖고 지금 한국의 그런 MRO 사업을 맡기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벌써 전투함정 수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의 체급은 좀 작긴 하지만 이미 추월하고 계속 빠른 속도로 건조하고 있고요. 현대 해군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이 구축함인데요. 이 구축함이 미국이 지금 한 70척 정도 운용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40척을 넘어서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건조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몇 년 내로 이것도 중국이 추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역시 가장 체급이 큰 항공모함이 그래도 앞서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항모전단을 12개 갖고 있으면서 전 세계 바다를 주름잡고 있죠. 하지만 중국도 이미 항공모함 3척을 추격시켜서 3개의 전단을 갖고 있고 곧 이제 한 척이 더 추가될 예정이고 이것도 꾸준히 증가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은 이게 앞으로 20년, 30년 뒤가 되면은 중국이 양적으로는 확실하게 미국을 추월하고 질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올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은 무엇이고 중국은 어떤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했나요? 네. 중국이 아무래도 전 세계 바다로 뻗어나가기 전에 일단 근해부터 확실하게 다지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 권위주의 국가의 특징은 모든 이런 기술들이 순수 민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대개는 민군 겸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에 만들고 있다는 구조물도 이거 무슨 양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순진하게 믿는 사람은 없죠. 다 그 하나하나에 중국군의 입김이 들어가서 거기에는 다 군사 시스템이 같이 엮여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이 이걸 가장 지금 첨예하게 벌이고 있는 데가 저 남중국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이른바 구단선이라는 걸 마련해갖고 남중국해 대부분이 중국 영토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암초에 불과하거나 그냥 물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 산호초를 갖다가 다 자기네 영토하고 우기면서 거기다 콘크리트 부어서 해군 기지화하고 있는데 결국 이 동중국해와 서해에서도 그 일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영토의 기점이 되는 것 플러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여러 이제 서방 국가들이 밀착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잠수함들이 이 근해에 다 배치가 돼 갖고 혹시 중국의 잠수함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중국이 어떤 지금 훈련을 하고 있나 이걸 다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촘촘하게 수중 감시 시설을 깔아놔야 되거든요. 이런 뭐 양식장으로 위장한 그런 거야말로 아주 그런 걸 하기에 적당한 시설이죠. 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다양한 목적의 그 뭔가가 숨어 있을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해군이 맞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해는 사실 해군이 직접 격돌하기는 되게 불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서해는 일단 얕습니다. 서해는 수심이 얕고 그래서 아주 깊숙하게 뭘 숨어서 작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바로 중국의 앞마당이기 때문에 중국이 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게 지대함 미사일이거든요. 중국의 연안에는 수많은 미사일들이 배치돼 있어갖고 만약에 미국 해군이 가까이로 오면은 대량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쏴서 이를 격침시키려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의 무기가 뛰어났다고 하더라도 수시기하는 속된 말로 다구리 앞에 장사 없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 발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이거 다 요격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앞마당에 쉽게 집어넣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평택이라든가 군산에 이런 미군 기지가 중요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항공모함이 서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이 중국을 갖다가 방어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뭐 작전이 계속 벌어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꽤 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초기에는 우세한 공군력들을 이용해 갖고 연안에 깔려 있는 중국의 여러 가지 감시 자산들을 격파하고 그리고 여러 지대함 미사일들을 갖다가 격파하는데 큰 난전이 벌어질 것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청소가 됐다 싶으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서해로 해군력이 들어오겠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중국이 꽤 많은 수의 함정들을 최근에 많이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들과의 혼전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해양 확장 전략이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한국 해군의 전략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한국 해군의 전략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 역시 주적은 북한이거든요. 북한 해군도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김군옥함이라든가 뭐 강건함, 최연함 이런 식으로 새로운 위협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그리고 우리 해군의 또 중요한 역할이 북한의 이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역할도 큽니다. 해군 함정들에도 그걸 요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들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연계돼서 북한을 방어하는 게 우선인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근데 중국을 그렇다고 해서 주적으로 뭐 생각하고서 방어를 짜기에는 아직 우리가 좀 역량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수많은 대한미사일들이 한꺼번에 역시 공격을 하면 우리도 결코 막아서기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좀 무모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도 장기적으로 봐서 어떤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함께 기획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다 담당할 수는 없으니 서로가 보완적인 역할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고민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군의 가장 중요한 이 전략 개념은 역시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독침 전략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먼저 주변국들을 적대시해서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겠다 이런 무모한 짓을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만한 상대는 결코 아니다. 너희가 함부로 우리를 침범하면은 우리는 그 이상으로 아프게 보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국을 함부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도발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중국에게 충분히 아픈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송곳 같은 무기 체계를 갖는데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의 또 방산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런 쪽에서 앞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진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중국이 우리 해군에게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전면전에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은, 만약에 중국도 뭐 항모전단 한두 개 정도 잃을 정도의 큰 타격을 입는다면은 쉽게 도발을 못 하겠죠. 그 정도 능력을 갖는데 우리가 집중할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제적 분쟁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국제 정세가 다시 혼란에 빠져들면서 K방산이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죠. 그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평화에 젖어 있을 때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서 전시 체제를 유지한 나라가 한국과 북한이라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실제로 냉전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해서 무기 생산 능력을 대거 자발적으로 감축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헛된 꿈이었다는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에 여러 중동 분쟁 등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고, 급하게 지금 유럽이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이 생산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이 놀라는 것이, 심지어 미국과 러시아마저 쫓아가기 버거울 정도로 지금 러우 전쟁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탄약이 소모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러시아의 탄약의 상당수가 지금 북한이 공급해주고 있고, 그리고 서방에 비어있는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K방산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 뭐 우리 K방산, K2 흑표전차라든가 K9 자주포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국가가 폴란드지 않습니까? 폴란드는 과거에 러시아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오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라는 이 두려움이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당연히 폴란드 입장에서도 가까운 옆에 독일제, 왜 눈을 안 돌렸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주문하면은 독일제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멀리 한국을 보니까 독일제에 비해서 크게 성능이 뒤떨어지지 않는 이런 최신 전차와 자주포들 아주 빠른 속도로 납품할 수 있다는 거에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폴란드와 추가 수출 계약도 맺어지고 있고, 주변 국가들, 주변의 발트 3국이라든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또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북한의 이런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해서 발전시켜온 여러 가지 또 미사일들이 또 중동에서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서도 이번 전쟁을 보면서 이 뭐 이란이라든가 그런 무장단체들이 항공기와 드론으로 공격해오면 어쩌나라는 거에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많은 방공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역시 이 여러 가지 허점이 노출된 러시아나 가격이 비싼 미국제 무기에 비해서 한국제 무기가 성능도 꽤 괜찮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면에서 당분간 이런 수요가 계속 꾸준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 K방산 무기들이 당분간 꽤 국제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다시 재무장에 박차를 올리고 있지만은, 이 한 번 닫은 생산 시설을 다시 재가동하고 확충하는 건 꽤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시 다른 국가들이 정신 차리고 생산 능력을 갖춰 올릴 때까지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K방산 무기가 국제시장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KF-21 핵심 무기 철룡이 FA-50에 장착 후 비행시험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철룡이라는 게 어떤 무기인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현무 같은 탄도미사일 얘기 갖다가 많이 해드렸는데, 탄도미사일은 약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상에서 쏴서 일단 공중으로 한번 올렸다가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탄두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일단 공중으로 띄우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다 보니까 거기 또 연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비행기에 실어서 공중에서 떨어뜨리게 되면은 일단 올라가는데 필요한 연료가 필요 없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연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훨씬 위협적인 큰 탄두를 쉽게 발사할 수가 있죠. 그만큼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의 항공기들에게는 아주 위력적인 이걸 공대지 미사일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또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비교적 목표에 접근을 해서 중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의 무기들이 각광을 받았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걸 굉장히 원거리에서 쏘는 공대지 순항미사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요즘은 방공망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가까이 접근하면은 적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백 킬로미터 밖에서 안전한 거리에서 이런 미사일을 쏘는, 그래서 이 미사일의 자체 추진력으로 한 300km에서 500km, 멀리는 6, 700km 이상은 날아가서 목표를 타격하는 이런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그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천룡입니다. 이걸로 유명한 것들이 우리 군도 갖고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걸 갖다가 열심히 벤치마킹해서 거의 그 수준에 가까운 이번에 미사일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차세대 전투기로 역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KF-21뿐만이 아니라 사실 FA-50은 원래 훈련기, 그거보다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는 훈련기에서 시작해갖고 지금은 경공격기 수준으로 이제 확장돼서 개발된 것인데, 이렇게 좀 저렴한 공격기에도 이게 탑재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국방비에 많이 지출할 수 없는 국가에게도 팔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반이 마련이 된 것이죠. 독일 타우러스에 비해 천룡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사실 타우러스는 회사 이름이고요. KPD-350이 정식 명칭인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타우러스 미사일이라고 하죠. 이것도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서 요거는 굉장히 정밀 타격이 가능한, 표적에 몇 미터 있냐고 명중시킬 수가 있고요. 타우러스 미사일은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적지를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탄두 중량이 한 500kg 정도 되고요. 이것도 그 벙커버스터 비슷한 기능이 있어갖고 강화 콘크리트 같은 데를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적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그동안 사실 많이 개량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밀도가 우수한 그런 훌륭한 무기인 건 사실인데, 이게 몇 가지 약점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대지 미사일이 그나마 싼 편이긴 한데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이게 한 16억에서 한 18억 그 정도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급이 많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2019년, 2020년에 생산된 게 마지막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200발 정도 판 게 지금 마지막이어서 몇 년 동안 생산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다시 주문해서 이걸 채우려면은 그것도 약간 시간도 걸리고 가격도 좀 올라가겠죠. 근데 이 천룡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개발한 미사일로서 거의 성능은 타우러스 미사일에 필적할 수준이고, 가격 면에서도 대략 한 20-30% 정도는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A-50처럼 이제 저렴한 항공기에도 탑재해서 굉장히 강한 위력으로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좋은 무기로서 수출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차세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공3 개발이 본격화했는데 천공2에 이어 중동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천공 미사일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해서 삼축 체계라는 걸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미사일 요격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로 적에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갖다가 요격하는데, 이 당연히 미사일로 적의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의 항공기나 그리고 드론 같은 것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천공 미사일 시리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천공 미사일은 이런 다양한 미사일과 그리고 적의 항공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요격 미사일이 될 텐데요. 지금 천공 1과 천공 2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거리 대공 미사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층권까지 한 고도가 한 50km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이 정도가 되고요. 지금 천공3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그거보다 더 높은 고고도 50km에서 그 이상 우주 바로 미친 한 80km까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층위를 지금 맡고 있는 대표적인 미사일이 사드 미사일 있죠. 지금 현재로는 사드 요격 체계가 쫙 대형 미사일들 높은 데서 맞고, 그 이하로 뚫고 들어오면은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런 천공 1, 2가 막는 그런 체계죠. 근데 그 위까지 지금 사드가 맡고 있는 고도까지 커버하겠다는 게 지금 천공 3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천공 1, 2, 3가 다 개발되게 되면은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다 국산 무기로 방어할 수 있는 다층 방어 시스템이 비로소 완비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후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능이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이 패트리엇이나 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중동 산유국, 석유 부국들도 이걸 함부로 막 쏴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다고 러시아 무기를 또 쓰자니 러시아도 뭐 S-300이나 S-400 같은 여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최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무기들의 약점이 좀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금 우리의 천공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요즘 중동에서 이 천공 시스템에 대한 굉장히 러브콜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앞으로도 대량 구매 계약들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격할 수 있을까요? 참 민감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미사일 방어의 목적이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은데 반해서 우리가 요격하는 미사일은 하나 한 발 한 발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공 미사일이 조금 저렴하다고 해도 최소 몇 억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적이 쏠 수 있는 미사일은 비싼 것과 싼 걸 섞어 쏩니다. 당연히 요즘 경향이 중동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에서 보듯이 적의 미사일을 값비싼 미사일을 빨리 다 떨어지게 만들게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날려보낼 때는 아주 저렴한 탄도미사일과 그리고 저렴한 드론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보내갖고 그거 요격하는데 미사일을 다 소진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간당간당하면은 그때 아주 정밀도 높은 요격하기 어려운 미사일을 노려서 쏘는 방식으로 운용이 됩니다. 북한도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날아올 때 이걸 무턱대고 다 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적의 그런 전술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중요 목표들을 향해서 날아오는 가장 위협적인 미사일들만 일단 골라서 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시설이라는 게 무엇이냐? 애석하게도 이게 인구 밀집 지역보다도 주요 지휘시설, 주요 통신시설, 주요 공군기지, 레이더 미사일 기지 이런 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부터 막아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도 보면은 민간인 지역을 노리고 쏜 미사일들이 떨어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못 막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까지 다 막다가는 우리 미사일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기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도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원점 타격이죠. 적이 미사일을 쏘는 그 원점을 갖다가 대량의 공군기들을 보내서 집중 폭격을 해갖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제공권을 장악하면은 그런 미사일 기지들이 다 제거가 되면서 날아오는 게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전쟁 초반에 대량으로 쏘는 단계에서는 의도적이건 아니면 불가항력이건 요격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미사일이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방산 4대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방사청이라든가 방산업계에서 K방산이 지금 분위기를 탄 김에 세계 4위까지 치고 나가자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희망적인 건 사실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기가 많이 필요한데 당장 공급해줄 수 있는 국가가 자유진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무기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희망이 밝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언제까지나 쭉 이어질 그럴 상황인지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4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이제까지 그 윗자리를 차지해온 방산 선진국들의 견제도 심해질 거거든요. 당장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고 있는 거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도 전통적인 방산 강국이고 라팔 같은 훌륭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히 앞으로 지출이 많이 있을 유럽 국가들에게 유럽 국가들은 당연히 우리 EU 무기를 써야 된다. 이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돈 번 거 갖고 한국 무기 사주지 말고 우리 프랑스 무기 중심으로 사라. 그걸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무기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성능과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K방산이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죠. 지금 폴란드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폴란드를 일종의 현지 생산 파트너로서 이용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K2전차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면은 그런 견제를 받을 수 있지만은 폴란드와 합작해서 폴란드에서 생산하면은 그건 또 그걸 피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한국 무기가 아니라 메이드 인 폴란드다 라고 해서 앞으로 그런 움직임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해서 그런 정치적 견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고요. 또 그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산 기술이 지속적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선결 조건이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중요한 거는 우리 K방산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명품 무기들은 다분히 과거의 전쟁에 초점을 맞춘 무기라는 걸 또 인식해야 됩니다. 지난 편에서 얘기했듯이 미래의 무기들은 점점점 새로운 환경에서 신개념 무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폭 드론이라든가 다양한 종류의 요격 드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쪽의 시장이 또 크게 열릴 것이고요. 또 지금 AI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다들 얘기하고 있는 거는 미래 전쟁은 유무인 복합체계로 싸울 것이다. 사람이 나가서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한 명이 수많은 무인 무기들, 예를 들면 뭐 드론이라든가 지상 로봇 같은 것들, 해상 드론 같은 걸 많이 거느리고 가면서 주요 싸움은 그런 AI 무기들이 수행하고 사람이 계속 조정하거나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갈 거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요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쪽에 우리가 그런 미래 무기 체계에 있어서도 이런 글로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뛰어난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가 또 관건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의 발전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도 앞장서서 딱 제시할 수가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4대 강국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쪽에 빨리 적응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지금의 K방산 붐이 반짝 그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뭐 마치 지금 우리 K-팝과 K-컬처의 인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것도 관건이 뭡니까? 앞으로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우리의 세계적인 K-팝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계속해서 그게 진화하면서 글로벌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준다면은 이 기세가 유지될 것이고, 그런 게 어느 순간 딱 맥이 끊기고 더 이상 신선함이 사라진다면은 그것도 미래가 밝지 않겠죠. K방산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과학기술 역량이 약간 좀 미래가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K-팝이나 뭐 K-컬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이 거기 유입이 되고 있어갖고 미래 차세대 걸그룹, 보이그룹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이 과연 이런 이공계라든가 K방산 쪽으로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가? 그 점은 약간 좀 불안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뛰어난 인재들이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의대나 금융 쪽으로 다 빠져갖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사람이 없으면은 창조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 미래 꿈나무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이공계와 K방산 쪽으로 진출해 보시면 어떨까 감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뭐 당연히 가깝게는 뭐 K방산의 전망이라든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파도를 탈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K방산의 중요한 우리가 니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뭐 몇 년 벌어먹고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돈 벌 것인가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 역량들을 이쪽으로 물꼬를 돌리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국가가 그런 쪽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많이 또 목소리를 높여주시면은 이게 지속적인 우리의 캐시카우로서 작동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